안녕하세요. 제2회 리캅스 불량 연구의 리뷰 시리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내 코로나 상황이 엄중한 때라서요. 불가피하게 이번 리캅스는 줌으로 화상회의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회 리캅스 대상 논문으로 선정된 논문은 작년 2019년 9월 불량 연구 제60호에 게재된 백진순 교수님의 유가롱기에 나타난 둘륜의 심식설, 능가경과 사상과의 사상적 융합입니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오늘 저자이신 백진순 선생님과 다른 패널리스트 두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진순 선생님은 연세대학교 철학과에서 성유식론의 가설, 우빠짜라에 대한 연구, 논의적 표현의 근거에 대한 고찰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 현재는 동국대학교 불교학스러운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로 한국 불교 전서에 수록된 신라 유식학 문헌들을 역주하는 작업을 하고 계시며 중국 법상종 유식 사상에 대한 논문들을 발표하셨습니다. 아마도 백진 선생님을 아시는 분은 백준 선생님의 활발한 그 역주 작업으로 많이 아실 텐데요. 역주서로는 원축의 인원경소, 해신밀경소 등등이 있습니다. 백준 선생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백준 선생님 논문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패널리스트 두 분을 초대하였습니다. 우선 김성철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성철 선생님께서는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에서 초기 육아행파의 무분별지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 현재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연구하시는 분야는 인도 육아행파 연구를 중심으로 열애장 사상과의 교류, 나아가 동아시아 불교에서 열애장 사상과 유식 사상의 전례와 변용, 그리고 융합 문제에 흥미를 갖고 연구 분야를 넓히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 논문을 많이 쓰셨는데 최근에 쓰신 논문만 잠깐 소개를 드리면요. 초기 육아행파 문헌에 인용된 오지정 정형구와 신념처, 원효기신론 주석서에 나타난 능가경 인용양상과 같은 논문들이 있고 저역서 저서와 역서도 있으신데 대표적인 것만 소개를 드리면은 깨달음 논쟁,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원효 불교사상의 별이, 그리고 도낭사본 대승기신론소 연구 등등이 있습니다. 김성철 선생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박인석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인석 선생님은 연세대학교 철학과에서 영명연수 종경록 일심사상 연구 이 책으로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 현재는 동국대 불교학스러운 교수로 재직하시고 백진 선생님과 함께 한국 불교전서 번역 사업을 이끌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한국 불교전서에 수록된 유가롱기의 번역과 연구에 집중을 하고 계십니다. 박인석 선생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인석입니다. 좀 길게 쓸 걸 그랬어요. 예, 다른 분들보다 조금 짧게 소개가 와가지고요. 예, 제가 오늘 발표해 주실 백진 선생님과 두 분의 패널리스트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 논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백진 선생님 논문 같은 경우도 논문을 읽기 전에 기본적으로 사전 지식이라고 할까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배경 지식들이 꽤 있는데 그런 배경 지식을 1부에서 짚고 2부에서 백진 선생님 논문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논문 제목을 보면은 이제 이 논문을 읽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백진 선생님 논문 제목이 유가롱기에 나타난 둘륜의 심식설이에요. 그래서 우선 제 입장에서는 유가롱기, 심식설은 대충 이해가 가는데 유가롱기도 사실은 이제 이 논문을 읽다 보니까 제가 여러 번 들었던 기억이 있긴 한데 생소한 문헌이고 둘륜이라는 사람도 사실은
저 같은 제가 너무 좀 지식이 얕아서 그런지 몰라도 한국 불교의 사상가라고 하는데 한국 불교 하면은 원효, 원측, 그다음에 진울, 삼형대사 요 정도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둘륜부터 시작해서 둘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다음에 유가론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1부에서는 백준 선생님께 직접 여쭙지 않고 제가 모시고 나니까 박인석 선생님과 김성철 선생님도 너무 잘 모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박인석 선생님도 유가론기에 대해서 연구를 집중하고 계시기 때문에 박인석 선생님께 우선 불륜은 누구이고 유가론기는 어떤 텍스트인지 소개를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불륜은 신라 스님으로 지금은 확인이 되었지만은 1934년 전까지는 중국 사람인지 신라 사람인지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유가론계 판본이 두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일본에 전해지는 판본에 따라서 그동안 연구를 해오다가 1934년 중국 산서성에서 이제 새로운 유가론계 판본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흥륜사, 스님, 륜사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둘륜 혹은 도륜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신라의 경주에 있던 흥륜사 출신 스님이었다. 이게 이제 확정된 것이 1934년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신라 스님이라는 것이 확인되었고 그런 걸 계기로 해서 유가론기에 대해 조금 더 많이 주목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둘륜에 관해서는 두 가지 이제 이름에 관해서는 두 가지 쟁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도륜, 그래서 길도자에 그 일륜 운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숨을 이제 피할 둔자에 일륜 운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국에 유학 갔던 이제 사이초 최증이죠. 최증 같은 경우는 법화 숙구에서 도륜 이렇게 정했어요. 그런데 이제 일본에 전해진 유교론교에서는 둘륜 이렇게 했기 때문에 1930년대 일본의 이제 그 원로 학자들께서 논쟁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저희가 이제 백 선생님도 그렇고 둘륜 이렇게 쓰신 거는 의천이 그 교장 총록 목록에서 유가론기는 둘륜의 작품이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고려 스님이 확인하신 거니까 둘륜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학계에서는 도륜, 둘륜 다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분은 이제 그 유가론기 같은 경우는 먼저 이제 찬술 시기를 말씀드리면은 유가론기 1권에 705년 요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705년 대주 장안 5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주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측천무후가의 연호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측천무후가 705년 1월까지 이제 1월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2월부터 연호가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가론기 1권을 보면서 우리가 유가론기라는 책이 적어도 제 1권은 705년 1월에 써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705년 이후로 몇 년 동안에 걸쳐 가지고 써진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가론기는 그 유가사련 자체가 현장이 번역할 때 한역할 때 648년에 한역이 되었는데 그로부터 한 60년 정도 지난 뒤 나온 작품이라 볼 수 있겠죠. 유가론기라고 하는 책은 뭐냐 하면 648년에 현장이 유가사지론을 한역한 다음에 굉장히 많은 주석서들이 작성되었습니다. 규기나 원측,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신라의 원효까지도 유가론에 대해서 주석을 썼는데 그런 그 유가사지론 자체에 대한 주석이 648년 이후에 쫙 나왔던 것이죠. 그런 것들을 나온 상태에서 일본 학자들은 이제 둘륜의 유가론기를 제2기의 유가사지론 연구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705년쯤 되면은 더 이상 새로운 주석이 나오지 않고 기존에 나왔던 뭐 신태, 문비, 규기, 원측 이런 분들의 유가론 주석서에 대해서 쟁점들을 다시 이제 추스려서 책을 만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유가론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표를 하나 이제 좀 준비해 봤는데 혹시 표를 볼 수 있을까요? 자, 이게 복잡한 표인데 1938년에 가츠마타 순교라고 하는 학자가 유가론기에 나오는 그 주석가들을 다 세운 겁니다. 세운 건데 표를 보시면은 왼쪽 1번부터 제일 오른쪽 1번부터 제일 왼쪽에 37번까지 37명의 주석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유심히 보시면은 12번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12번부터 19번까지가 다 신라, 원효사, 신라, 현법사 이렇게 신라가 붙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8분 계시고 그다음에 신라가 붙어 있지 않지만은 10번의 칙사 같은 경우는 원측 스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거 분명히 인제 신라 원칙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9번의 순경사 같은 경우도 신라의 인제 순경법사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제 유가론기에 왜 이렇게 신라 출신이 많이 등장하는가 이게 인제 1930년대 일본 학자들이 굉장히 궁금한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제 자연스럽게 1934년도에 중국에서 홍윤사 스님 도륜이 발견됨으로써 유가론기가 신라 도륜 스님의 작품이고 자연스럽게 그 속에 많은 신라 스님들의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다. 이게 인제 알려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백진수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 표를 열심히 보면서 그 인제 불륜이 유가론기를 쓸 때 어떤 문에 주로 인제 어떤 분의 주석을 주로 인제 많이 천착했는가, 뒤로 삼았는가 이것들을 많이 인제 연구를 해 봤는데 요 표를 제가 먼저 설명드리면은 인제 요 표 순서대로인 거죠. 1번에 기사는 규기입니다. 규기의 어떤 약찬이 기준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경사, 이분은 인제 해경이라고 하시죠. 그다음 세 번의 신태는 태사는 신태이고 4번의 비사는 문비입니다. 그리고 5번의 삼장은 삼장법사 현장인데 현장의 주석은 그 1, 2, 3, 4번 속에 숨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인제 그 백 선생님 분석에 따르면은 불륜 스님께서 1, 2, 3, 4번을 주축으로 삼고 그다음에 육아사전에 보면은 본지분도 있고 섭결대본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마다 어떻게 중요한 어떤 주석가들의 주석을 배치해 가지고 주석을 인제 육아론기를 쓴 게 아닌가 이렇게 인제 좀 추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다음 표는 백진수 선생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논문을 쓰다가 이렇게 분석하다 보니까 이게 그림이 이렇게 보여가지고 도표를 이렇게 만들었던 건데 그 맨 위에는 육아론기 권수고 그 밑에는 육아사집 육아론의 권수인데 이렇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인용된 스님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구간에서 집중적으로 인용되는 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내가 이렇게 음영 표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렇게 보면은 특정한 구간별로 어떤 스님들의 주석이 집중적으로 인용이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는 원래 이제 제일 기사, 뭐 경사, 태사, 태사 이런 분들의 주석서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면서 기본으로 삼으면서 특정한 구간에 어떤 전문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집중적으로 그거를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이 스님들의 주석서들을 많이 집중적으로 인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추측을 해보건데 우리는 이제 요 육아론기를 통해 가지고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그 신라 출신 스님들을 연구하는 거기 때문에 요 표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본 거거든요. 그래서 원측 스님은 요 부분에서 많이 인용됐구나. 뭐 현법사는 요 부분에서 많이 인용됐구나. 이분들이 다 이제 신라승으로 추정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요 표를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갖고 전체적으로 아까 박인석 선생님 말한 것처럼 전체적으로 기사, 규기, 해경, 신태, 문비 이런 스님의 주석서를 이제 근간으로 하면서 특정한 구간별로 더 많이 집중적으로 인용된 그래서 그 스님들을 통해 가지고 그 논의를 수정 보완하거나 그러는 거죠. 그러면 1번부터 4번까지가 현장의 직제자들이에요? 1번부터 4번까지요. 1번부터 4번은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측사는 현장 이전에 이미 상당히 명성을 날리고 있던 스님이기 때문에 뭐 현장 문화에 뭐 두 파가 있었다 그러는데 원측 스님이 현장 문화에 제자로 한 파를 잃었다고 보기는 그렇고 나머지는 이제 모르는 분들이거든요. 그 밑에 뭐 13, 10 그런데 요분들은 정체를 몰라.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래서 연구 대상이 되는 거예요. 현장 문화에 있던 뭐뭐를 전문으로 하는 어떤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한 거죠, 저희가.
근데 2번하고 4번 해경하고 문비도 한국 이쪽 한반도 출신 아니에요? 제가 이름을 들어본 것 같아서요. 그건 제가 잠깐 박인석 설명드릴까요? 선생이 얘기해 예. 보세요. 그 경사는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많이 인용되고 있거든요. 근데 예. 저렇게 그 유명한 사람인데 왜 그 중국의 승전에서 기록이 없을까? 그래서 30년대 일본의 선생님들이 이건 분명히 이제 그 신라 사람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노력한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될 부분이긴 한데 저분은 도대체 왜 그 중국의 역사에서 누락되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이 그 둘륜이 인용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굉장히 쟁점이 되겠죠. 둘륜이 보시면 이제 규계 약찬이 그 66권까지만 유가론 66권까지만 주석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다 경사의 주석이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경사에 대한 연구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문비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이제 논란이 있긴 한데 지금 그 유가론기 안에서 총 14명의 어떤 우리가 학자는 신라승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둘륜인데 둘륜 스님은 정작 자기 말은 별로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에 대한 연구는 조금씩 되고 있지만 둘륜 자체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백 선생님 발표하시는 그 논문이 이런 다양한 그 인용들을 종합해 가면서 그 편자인 둘륜의 관점이 무엇인가를 이제 뽑아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좀 의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둘륜하고 도륜이 제가 뭐 보면서 둘륜하고 도륜이 혼용된다는 얘기 듣고 그럼 둔자하고 이제 도자하고 조금 반대되는 뜻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예. 예. 근데 이게 이렇게 쓰였다는 게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둔이라고 하는 것은 피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님들 자체가 어떤 일륜에서 피해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둘륜이 더 맞다 이런 분도 계시고 근데 또 이제 사이초 같은 사람들이 도륜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800년대에 그래서 도륜이 맞다 이렇게 보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둔자를 굉장히 흘렸으면은 초소로 쓰면은 도자 비슷하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필사 과정에서 어떤 그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유가론기하고 이제 둘륜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렸었는데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 유가론기 그 스타일이 자기가 없는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책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건지 주석들을 계속 이렇게 인용만 하면서 나가는 책인 건지. 그러니까 이제 그건 내가 잠깐 설명을 할게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내가 이게 논문을 쓰게 된 계기인 것도 해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주석이라고 하는 거가 기본적으로 불교 교학은 주석학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막 스님들 이렇게 기존에 나왔던 모든 다양한 해석들을 정리하고 종합하는데 이 유가론기 같은 경우 당대 유가사지론 주석가들 쟁쟁한 학자들이 전부 주석서를 썼는데 그거를 거기다가 다 모아놓으면 책이 산더미 같아지게 그러니까 거기서 읽어가지고 중요한 거 근간이 되는 거를 베이스로 깔고 뭐 이렇게 특별히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게 문단 나누면서 이거는 뭐뭐를 밝힌 것이다 이런 거는 그냥 기존의 거 하던 대로 하는 거고 특별한 어떤 주제와 관련해서 쟁점이 있으면 그거를 잘 정리해가지고 딱딱딱딱 이렇게 배치 똑같은 주장을 막 뽑아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거 이렇게 하면서 서로 보완이 되게 이렇게 내용을 뽑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쨌든 간에 기존 주석서들을 다 정리 종합을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주석가의 의견이 하나도 없느냐. 그거는 일부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지. 그러기 때문에 이제 한번 조명을 해본 거죠. 왜냐하면 정작 여기에 수많은 신라 시대 우리한테 알려지지 않은 그리고 문헌이 없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지만 실제로는 당대 굉장히 유명한 석학이었던 분들의 사상이 여기를 통해서만 전달되거든요. 그러니까 유가론기 가지고 우리가 유가론기에 나타난 누구 뭐 이렇게 사상은 연구를 하지만 뭐 경활 기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소개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분의 의견이 특별히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하고 자기가 막 견해를 또 막 내세우고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이제 간접적으로만 추정해 볼 수가 있어. 기존의 이런 주석가들을 다루는 태도나 아니면 그 사람이 새롭게 육아로 사지론의 범위를 벗어나서 새롭게 어떤 주제를 잡아가지고 어떤 항목 하에 배치했을 때 그건 그 사람의 관심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둘륜의 문제의식을 추적해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너무 어려워서 둘륜에 관해서는 쓰기가 어렵고 내가 쓴 게 또 반드시 이게 둘륜의 사상이다라고 내세우기도 되게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제가 이 백준 선생님 논문 이해하기 위해서 박인 선생님 논문 하나를 읽어봤는데 거기에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어떤 일본학자의 견해를 이제 인용하시면서 유가론기가 육아사지론, 동아시아의 육아사지론 연구 제2기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게 이미 한바탕 육아사지론에 대한 이해하려는 시도들이 있은 다음에 그거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다음 세대의 성격이 이렇게 좀 보인다고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내가 얘기해 볼까? 어떤 측면에서는 의의가 있는 책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당대 주석가들은 현장 밑에 있던 사람들 정말로 천재들이야. 너무너무 인류사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천재들인데 그 사람들 주석서는 기본적으로 인도 논사들 그 유명 정통 경론에 이제 신수대장경에 쫙 포함되어 있는 그 경론들에 의거해가지고 세친이 말하기를 뭐 무성이 말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의 논서에 의거해서 이 하나의 개념이 그 불교 사상사 안에서 개념이 어떤 변천사를 가지고 왔는지 무슨 논쟁이 있었는지를 이렇게 주석을 하는 건데 둘륜의 주석서는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중국에서 유식 사상을 연구했던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거는 동아시아 학문적 성과를 집대성한 기록물이거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게 의의인 거지. 뭐 유식학 세태기에 접어들어서 들 때 저술된 저술이기 때문에 네. 그다지 옛날보다 뭐 독창적이지 않고 새로운 게 없다. 이렇게 보면은 안 돼요.